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매매, 결국 이것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분석에 한국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최근에 한국 투자자들은 관망세다. 오히려 누가 더 적극적으로 코인을 산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심지어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최근 6개월간 횡보를 하니 관심이 없어진 게 당연하겠죠. 한국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시장을 떠나거나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죠. 중국 부양책 발표했죠. 미국 투심을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오히려 양수로 됐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덧붙입니다. 한국 투자자들 떠났고 김푸가 감소한 것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실 생각은 비슷합니다. 지난 3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 1억을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과거 2017년에 비할 바 못되지만 거의 10% 가깝게 올랐었습니다. 반면 지금 김푸는 0에서 마이너스가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언제 코인 사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10%더 비싼 가격, 할인이 아니고요.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게 당연히 불리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가격이 3월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높은 수익 가져가려면요.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무조건 싸게 사야 되고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팔고 털고 나와야만 고수익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싸게 사는 방법. 지난 올해 3월 달에 사는 게 싸게 사는 걸까요? 지금 더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걸까요? 물론 지금이 바닥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사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9월 달은 안 좋았습니다. 평균 마이너스 5.9%. 근데 이번만큼은 올해는 징크스를 벗어났다. 10% 이상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누가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죠. 비트코인은 뭐랑 관계가 있다?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만 돈을 푸냐? 금리 인하하냐? 아니죠. 다른 나라는 금리 인하 선제 조치했었고요. 돈을 머니프린터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고요.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동성입니다. 자, 글로벌 전 세계 금리 인하 돈 찍기 하면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소위 이제 털썩털썩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갈짓자를 할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산이 폭락을 하고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0년간의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 9월 달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게 오죽하면 레드 템버입니다. 피가 이렇게 낭자에서 레드인지 빨간색이 많아서 근데 그 평균 10년간을 무시하고 뭐가 끌어올렸다? 유동성 혹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투세가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를 할 거냐,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저는 큰 관심이 없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열어서 금투세 결론을 내겠다. 이르면입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제 당에서 입장 정리해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할지, 의원총회 후 지도부가 결정할지, 지도부에 위임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될 것 같냐? 결정되냐?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런 문구는 식상하죠,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주식에 세금 내는데 과연 코인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겠냐? 형평성에서 어긋나죠.
금투세 도입이 되면 코인 과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할지 혹은 폐지가 된다면 코인 과세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팽팽한데요. 제가 이제 미래를 모르죠. 전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을 사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지난번에 이제 영상 보시고 비트코인 점유율 관련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지난 상승장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전체 시장이 100이면 96이었어요. 그때가 2016년 7년까지였습니다. 근데 2017년 초반만 해도 96이었던 게 36까지 떨어지면서 2017년 내내 올랐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0년, 21년 72까지 올랐지만 22년 40까지 떨어졌습니다. 21년이 불장이었죠. 지금 57.4 정도 하는데요. 이게 40까지 혹은 그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은 제가 그냥 기준점으로 제시를 한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다? 코인은 언제 파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전후까지 떨어졌을 때 거의 바닥이 이쯤 하면 이제 무릎 이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슬슬 팔면서 떠나면 된다.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지금 이 친구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EMC 랩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까지 하락할 것이다. 알트코인 강세가 올 것이다. 사실 저랑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57%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58%도 찍었고요. 누구는 60% 간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점이. 그러면 최고점 어느 순간 갔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걸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략 40%를 대략입니다. 자, 상승장에서 하락장은 또 다르거든요. 상승장, 내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올라요. 가격이 오르는데 그것 대비해서 알트코인은 폭발을 한다. 이런 의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랑 다른 것은 그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이 친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까지 가는데 40%까지 가는데 한 두세 달이면 되는데 4분기면 이거 찍을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4분기에 알트코인이 하늘로 날아간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해서 알트가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시점만 다릅니다. 과거 두 번의 사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꼭지에서 바닥 가는데 대충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때가 불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에 두 번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올해 4분기냐, 내년 1분기냐, 내년 2분기냐, 3분기냐 언제 바닥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도미넌스가 40% 언저리에 있으면 아마도 알트가 거의 저 세상에 달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그때 슬슬 팔고 나오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시점은 지켜봐야 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터렛 이 친구 인싸입니다. 나름 그 인플루언서인데요. 제가 볼 때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언론 플레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행동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잘 읽어보십시오. 미국의 SEC가 XRP 미등록 증권 판결에 항소할 것 같다. 이런 의미죠. 이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뭐냐? 이제 SEC는 XRP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항소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고요. 그 항소 마감일이 10월 7일 말씀드렸죠. 근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작년 7월 달에 미국 뉴욕 지방법원 뭐라 했습니까? 2차 시장. 2차 시장은 그냥 거래소 생각하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업비트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뭐다? 증권이 아니다. 땅땅땅 이미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판결한 거예요. 항소를 한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판례를 뒤집겠다는 겁니다. 이 기존 판결문 자체를
이거 2차 증권 거래소에서 파는 거 이거 증권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대든다는 얘기예요.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차피 질 건데 시간 지연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만약에 10월 7일 전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리플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코인 법, 뭐 fit 21법, 저기 스테이블 코인 법, 또 뭐 21세기 그 뭐였죠? 또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것 통과만 되면 규제 명확성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소를 하냐 마냐. 뭐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 자, 미국 암호화폐 슈퍼팩 여기 이제 정치 후원회입니다. 이제 돈 로비해서 이제 정치 인사들, 이제 선거 후보들 이제 로비 활동을 하겠죠. 반 암호화폐 의원 상대 후보의 4천만 달러 후원. 이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4천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대략 530억 원입니다. 이게 뭐 하려고 친코인이 그러니까 당선될 확률이 51%고요. 반코인이 49%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코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친코인 후보의 한 명을 위해서 530억 원을 쏟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 후원금 중 가장 많았던 액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게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대놓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 선거는 뭐 이런 기사가 예전부터 실은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합법화된 부패다. 쩐의 전쟁이다. 이게 이제 과거에 5번의 미국 대선 때 돈을 누가 얼마나 받았고 누가 당선이 됐냐를 나타내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정치 후원금 많이 받으면 선거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후원금이 더 많았죠.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2016년도 클린턴이 돈을 더 많이, 힐러리 클린턴이 돈을 더 많이 받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이게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2012년 오바마가 후원금 더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됐었고요. 2008년도 오바마가 정치 후원금 더 많았고 당선이 됐습니다. 2004년도는 부시 대통령이 됐었죠. 돈도 더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됐다. 지난 5번 중에 4번이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았던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뭐 한 80% 그 확률이라 보면 되겠죠. 미국 민주주의가 돈에 매몰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 2017년 9월 기사의 제목이랍니다. 돈에 매몰돼서 망해가고 있다. 합법화된 부패다. 미국의 선거 제도를 스스로 지금 이렇게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2020년에도 선거 비용이 4년 전보다 1.5배가 뛰었고요. 지금 추세로만 보면 현재는 24년은 4년 전에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요. 돈 후원 많이 받은 사람이 매우 유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친코인 로비 자금이 자꾸 반코인 인사를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친코인 인사를 국회에 자꾸 들어드립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규제 명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친코인 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불장이 올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를 비교해 보면 해리스의 후원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우리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뭐 게벌 갠슬러가 다시 뭐 재무부 장관 할 수도 있고 SEC 계속 뭐 이렇게 연임을 할 수도 있고 가봐야 알지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친코인 기업이 트럼프만 로비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후원을 한다. 해리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자포뱅크 영국에 있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테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서 테더를 은행에 예금만 해놓으면 이자 얼마나 준다? 4.1%를 제공한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테더를 예치만 하는데 4.1%를 계속 준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만 받는 줄 알았는데 USDC, 테더
입출금이 가능한 최초의 은행이 됐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없대요. 수수료가 없어서 입출금할 때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이자는 4.1%를 준다. 스위프트 결제, 이제 국제 송금 결제할 때 스위프트 쓰거든요. 이거 써보신 분 속이 터집니다. 거의 뭐 어쩔 땐 일주일, 어쩔 땐 2주일도 걸리고요. 수수료는 중간에 또 엄청나게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혁명입니다. 혁명은 뭐냐? 이거 안 쓰고 너가 100일 수 있겠니가 혁명입니다. 그만큼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자, 자포뱅크는 올해 초에 미국 달러화 예금 금리를 4.1%로 상향을 했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맡겨 놓으면 연 1%의 금리를 1년간 나눠서 매일 이자를 준답니다. 물론 1%가 많은 건 아닌데요. 비트코인으로 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은행에 내 비트를 맡기는 건데 뭐 FTX처럼 내 비트코인 가지고 스테이블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지브롤터 이게 이제 영국 쪽에 있는 예금자 보호기구 회원사인데 회원의 USD 예금을 최대 약 10만 유로, 뭐 우리 한 1억 4천만 원 될까요? 이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로 예금자 보호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이 고객의 돈을 대출로 실행을 안 한답니다. 모든 고객의 법정 통화를 보유하고요. 단기 유동성 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이자익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거 이제 뭐 국채가 될 수도 있고 단기 유동성 자산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걸로 그때그때 고객에게 몰아주고 있다. 회원의 비트코인 예금은 완전히 지갑을 분리해내서 절대 대출이나 레버리지로 쓰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FTX처럼 고객님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CEO는 우리가 당국 규제를 받는 유일한 은행이다. 스테이블 코인 쓰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 서비스는 전통 은행의 규정 준수, 안정성, 속도, 효율성 모든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점을 결합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아예 안 받고 있죠. 그 스테이블 코인 엄청 빠릅니다. 이 결제 레일 옵션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외 송금에 결제하는데 스위프트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게 100배 낫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요. 은행에만 이익이 되냐? 아니죠. 고객에게도 혜택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다. 실은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자산 토큰 RWA입니다. 법정 화폐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뭐 매매하고 전송하고 결제하잖아요. 지금은 미 국채,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뭘로 한다? 주식, 채권, 금, 은, 부동산, 뭐 지적 재산권, NFT 이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레일 고속도로 위에 깔아서 사고 팔게 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이 RWA를 안 쓸 수가 없다. 이건 이제 8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비트코인 친화 정책을 기대한다. 제가 뭐 미국과 러시아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암호화폐 규제 완화 소식 이게 이제 좀 확산이 됐고요. 테더의 창업자는 중국 본토인 거래가 허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러시아는 뭐 지금 국제 결제 코인 씁니다. 채굴도 합법이죠. 중앙은행마저도 반코인에서 친코인으로 돌아섰고요. 뭐 스위프트 퇴출 이후 달러를 안 쓰는데 그 대신 뭐를 쓴다? 코인을 쓴다.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 비트코인도 쓰고요. 러시아는 코인 거래소만 두 곳을 오픈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이제 없앨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카더라가 퍼진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던데 저스틴 선이요. 최근 중국의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이제 무슨 혐의였냐? 내부 거래에 연루가 됐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이제 그 불법 행위를 했다. ICO 금지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망쳤다. 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뭐 FBI 조사 대상이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언론사, 중국의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소송에 휘말린 거죠. 근데 이 근거가 없다라면서 저스틴 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요, 인민법원, 뭐 우리랑은 뭐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더 당연히 통제된 사회겠죠. 저스틴 선에게 이렇게 그린 패스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의 규제가 앞으로 좀 바뀌지 않겠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코인 거래소 바이비트라고 있습니다. 이 바이비트에서 중국 내부는 아직은 허용을 안 했지만 중국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교포가 되겠죠.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 뭐 화교가 되겠죠. 뭐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중국인들에게 계좌 개설과 거래 허용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사용자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는 뭔가 입장이 많이 완화될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올 법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콩에서 4월 달에 비트 이더 현물 ETF 다 승인을 아시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브룩 피어스라고 하는 테더의 공동 설립자도 중국에서 곧 있으면 코인 투자 이거 이제 금지 조항 풀겠다, 허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좀 마지막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요.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곧 있으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코인 거래가 되고 ETF가 중국에도 넘어가고 주변 아시아까지 넘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B그룹은 그러면 뭐해? 아직 중국인 그거 사지도 못하고 있다며. 홍콩 그거 ETF 승인하면 뭐해? 지금 뭐 거래량이 뭐 거의 뭐 그 아주 힘든 수준이던데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정도 아니야? 이 B 부류는요. 제가 이제 보아하니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여러 뭐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그 부류, B 부류는 과거와 현실을 중시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과거와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미래를 보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지레 짐작을 합니다. 중요한 게 지레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해요. 대신에 핑계를 대죠. 또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안 봤어? 안 된다니까? 너 아직도 그런 거에? 이렇게 남에게 어떻게 보면 훈수 아니면 비판 이런 것을 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A그룹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과거와 현실 똑같잖아요. 지금 중국 현실이 똑같은데 미래를 봅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 근데 앞으로 바뀔 것 같은데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라요. 지식에 현실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이건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고 그러니까 이 B그룹이 봤을 때는 저렇게 산다고? 과감하고 꾸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5년 인생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할 수는 있는데요. 이 미래를 보고요. 긍정적이고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무엇이든지 실은 뭐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도 꾸준히 그래야 신뢰를 얻고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바이 더 딥 하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쉬우시던가요? 올해 가격이 좀만 이렇게 그 비틀비틀 하다 보니 사람들 다 떠나갔던 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하락장, 뭐 이제 뭐 무너질 것이다, 끝났다, 뭐 탈출이 지능순이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바이 더 딥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평소에 뭐 마저 그래 하는데 조금만 흔들면 다 도망치잖아요. 진짜 큰 지식과 아주 큰 믿음이 없이는 떨어질 때 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꾸준히 살 때는
이렇게 사셔야 되고요. 팔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극단적인 탐욕을 절제해야죠. 이게 쉽겠습니까? 꼭지를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자는 거예요. 분할 매도. 근데 제가 아마 뭐 이제 5년 이상 투자를 해보신 분들 이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살 때 바이 더 딥 하는 게 쉽지 않고요. 팔 때는요. 특히 이번이 아마 상승 뭐 하락 사이클 이번이 만약 처음이시라면 팔고 나오는 게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잘 팔고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이는 나는 딱 이 정도면 만족해가 이게 안 돼요. 인간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되게 감정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좀 실패를 했다. 과거에 좀 시행착오했다. 오히려 이번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뭐 올해 말까지 뭐 이제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불장은 내년 어느 해쯤 올 거거든요. 그때 경험과 시행착오 쌓고 지식 쌓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가서는 꼭 성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여정에 함께 할 거고요. 저 역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뭐 저희도 하지만 다 같이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